서로 다를 수 있는 생각, 모두 좋을 수 있는 태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토크 생각의 미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갈리피 과장입니다. 생각의 미감 9번째 대화 주제는 투자에도 중력이 있다면입니다. 수십억 원의 수입과 65억 원의 손실을 모두 통과하신 글쓰는 전업투자자 황준호 작가님과 23만 경제 유튜브 부자탐사대의 운영자 혈압클 김성효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투자의 중력 책을 낸 황준호입니다. 원래 커리어의 시작은 채권 운용력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버크셔에서의 주총을 갔다 와서 사업도 해봐야겠다. 이래서 뭐 핀테크 스타트업에도 있었고, 계속 전문 개인 투자를 하다가 이번에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 혈압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혈압클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네. 부자탐사대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또 초면이라고. 네네네. 그런데 얼굴은 처음 뵀지만 서로의 존재는 또 알고 있으시지 않을까. 네, 한국의 또 유명한 투자자와 경제 유튜버로서 저도 이제 주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린이로서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분들이셨어요. 되게 친화적인. 네, 저 같은 주린이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콘텐츠나 이야기 글들 많이 써주셔가지고 보면서 좀 공부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네, 저는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게 되게 귀여울 수 있는데 두 분한테는 뭔가 이렇게 증권 계좌를 활성화하고 뭔가 이런 주식창을 좀 들여다보게 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소액으로 트라이해보고 있는, 공부해보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중력 체입했고 좀 공부들을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처음에 한 달을 맨날 보게 되더라고요. 이 창을. 네. 되게 오르내리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도파민이 막 싹 돌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한 지난주부터는 좀 약간 침착함을 가지고 네, 이게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가지고 좀 덜 보게 됐고요. 오늘 이제 녹음하는 지금 시간이 한 3시쯤 됐는데 이 앞두고 이제 살짝 또 슬쩍 봤더니 오늘 아침에 올랐던 게 또 지금 또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두 분은 하루에 좀 그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는 시간대가 있으신지 좀 먼저 궁금해요. 작가님 먼저. 저는 좀 개별 종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일은 없는데 종종 지수 체크하는 정도만 보고 딱히 매매도 한 달에 몇 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트레이딩 하거나 이런 시간이 따로 있진 않지만 약간 사람이 돈이 들어가 있으면 보게 되니까 막 자다가도 깨서 보고 사실 요즘 미국장에 엄청 많이 연동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지수를 하다 보니까 미국 선물, 그러니까 한국 선물이 이제 거의 24시간 돌아가게 됐죠. 이제 장 끝나고 오후 6시부터 다시 다음날 6시까지 열리니까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저는 일단 항상 하는 말이 주식은 끊는 게 아니다.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다. 담배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을 일단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 계좌를 열었으면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참을 뿐이에요. 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보게 됩니다. 말리는 건가요? 그렇죠. 중독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게 발을 들이게 되면은 어차피 신경이 쓰이는데 저는 그때 사실 다른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중요한 시간대가 네. 각자 다릅니다. 종목마다 시간이 다르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반도체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이크론이나 어플라이드나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 맥락이 다르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 호남 반도체 공장 관련해가지고 그 광주에 땅이 있는 그런 기업을 샀다. 그러면 굳이 그 아침에 일찍 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이제 매도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중독이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모든 종목을 무턱대고 보자 하면 하루 종일 보게 되니까 좀 종목마다 그 중요한 시간대를 설정을 해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도 저는 사실 모바일로만 확인하는데요.
두 분은 아예 큰 그 뉴스 같은 데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 전업 투자자분들이 아, 네. 일상이 나오고 네. 집안에 막 모니터가 막 세네 대씩 있고 네. 막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저는 사실 세로형의 작은 화면으로 보는데 네. 가로형의 큰 화면으로 보시나요 두 분? 주로? 아, 모바일로 아, 나오시죠? 저는 모바일로만 봅니다. 모바일로만 네, 나와서 네, 하는 네. 저는 이제 언론에서 봤던 그 모습이 이제 제 방에 있고 아, 네. 또, 방의 모습이 왜냐면 이게 그거 모바일로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HTS라고 하죠. PC에서 그걸로 하면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 앞서 나간다. 트레이딩을 할 때는 MTS보다 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MTS가 나와줬기 때문에 아 오히려. 기존에 HTS를 쓰던 사람이 더 우위를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 게 뭐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틀어놓고 네, 다 OTT랑 유튜브랑 네. 다 하면서 하거든요. 네, 동시에 막 저는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동공 보면서 그런 식으로. 조승우가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것도 보면서 유튜브 광고도 또 들어오니까 야씨 며칠까지 해야 돼 이거 치면서 매매도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실제로 본 적 없는 어떤 장면이지만 묘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잘 그려진 그런 장면이에요. 그 국내 주식 기준으로 했을 때 장이 열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규장이. 네네네. 그 시간에 맞춰서 일상이 막 움직이기도 하네요. 끝나면 그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든 끝나는 시간이. 아, 이게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완전 전업 투자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 뭐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시간을 좀 줄였는데 저도 예전에 제가 사무실을 내고 전업 투자를 할 때 딱 똑같은 모습이었고 사실 거의 그때는 이제 장이 끝나면 이제 녹초가 돼서 쓰러져서 뭐 있었던 적도 있고 뭐 장이 빠지는 날은 그랬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변동성이 똑같은 게 지금 뭐 미국 선물 기준으로 24시간 거의 돌아가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10시 반 저녁 10시 반에 본 장이 열리면 변동성이 또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것처럼 거의 모든 것들이 24시간 돌아가도 정규 시장의 변동성을 따라가려면은 그 시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 3시 반 이후에 네. 일정을 잡으려고 그러죠. 지금 여기 온 것도 3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3시는 너무 좋아요. 네. 보통은 뭐 오전에 잡고 네. 막 이러니까 네.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는 그래서 또 하나 배웠네요. 틈새로.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섭외하려면은 네. 3시 반 이후에 섭외하면 잘 됩니다. 이거는 정말 꿀팁이네요. 할 게 없거든요. 네. 3시 반 이후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시작하고 그랬는데 너무 심심해서 3시 반까지는 막 그렇지만은 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고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편인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도록 예, 뭐 ETF로 다 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굉장히 꿀팁과 이제 지혜로움이 섞여 있는 그런 답변인데 혹시 두 분은 이 투자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뭐 시드는 얼마였다든지 혹은 이제 그 시드가 어떻게 뭐 직장 생활의 월급이든 어떤 뭐랄까 적금이든 뭐 저의 상상력으로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교수님 이번엔 먼저 말씀 주시면. 저는 사실 동기가 명확합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 벌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의사다, 네. 환자나 보호자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등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회사원들은 직장 상사나 뭐 고객이나 이런 사람을 만족시켜서 그러니까 자기네 능력을 그렇게 쓰는 거죠. 가치가 그런 곳에서 발생.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하고 거기서 그게 잘 되면 돈도 많이 버는 보통 그런 걸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저의 능력과 시간 모든 거를 온전히 저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또 의대에 많이 갔고 또 주변에 의사 또 많고 해서 좀 많이 보고 자랐는데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네. 그분들이 뭐 다들 의대 가고 싶어하고 선망하는 것에 비해서 그들이 실제 사는 삶을 보니 너무 힘들고 고되고 그분들이 또 환자를 잘 본다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네. 해서 저렇게 살 거면 저 좋은 머리를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훨씬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한 20대 중반쯤에 든 생각이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나는 남을 위해서 내 능력을 쓰지 말고 오로지 나 스스로 근데 제가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사회에 도움되는 게 1도 없습니다. 그래도 공유해 주시잖아요. 유튜브나 또 그건 제가 이제 심심해서 하니까 그런 거고 겸손하시네요. 기본적으로 투자 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네. 내 능력을 네. 조금도 1도 남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편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사회적인 명예도 중요하고 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사람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극도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맞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깨닫고부터 그렇게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깨닫는 순간? 어떤 기준점이 시작에 나 이 정도로 시작해. 깨달은 다음에는 네. 그 다음도 말씀드리면 네. 계속 듣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네. 이제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그 네이버 카페, 큰 주식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심한 분들이지. 근데 이제 예전에는 되게 순수해가지고 그냥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은 뭐 돈 받고 하고 뭐 유튜브 해서 회원 막 낳고 막 리딩방 이런 거 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는 이제 순수해가지고 그냥 진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막 카페에다 글 쓰는 사람들이 막 대단하십니다 막 그런 댓글 받는 재미에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쪽지를 보내갖고 쪽지. 네이버 카페 쪽지를 보내서 근데 이런 사람인데 내가 좀 이걸 배우고 싶으니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수업료를 내겠다. 이만큼 가져달라. 네. 가겠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네. 뭐 차트는 이분에게 배우고 재무제표는 저분에게 배우고 뭐 사기도 많이 당했는데 어쨌든 계속 돈을 잃어가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네. 그래도 괜찮은 분이 꽤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나가도 되겠다 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 ETF 같은 지금 거네요. 다 그렇죠. 이런 여러 종목들이 다 종합해서 지금 교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네. 다 얘기해줬어. 야, 네. 종배 배우고 싶어? 종가 베팅? 네. 종배 배우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가. 다 알았어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도 네. 고등학교 이제 입시하느라고 네. 제가 서울 과학고등학교 갔는데 과학고등학교 가려면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온갖 학원을 제가 다 알았습니다. 제가. 학습하는 방식이 그런 거네요. 이 단원별로 네. 이 단어는 이 선생님 제가 잘 가르쳐.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그러네요. 어릴 때는 과목이었다면 이제 어린이에서는 종목이 된 네.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그 꿈을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텐션만 봐도 조금 두 분은 캐릭터가 다르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딱 감각이 되는데 황준호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 주식 투자의 길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이게 사실 그 길로 들어섰다는 지점이 저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하긴 했었는데 조금 다 다른 것 같은 게 뭐 대학교 때부터 저는 투자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때는 진짜 정말 대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모아서 얼마 안 돼, 그냥 과외를 했으니까 전 그때 그 당시에 과외로 월에 300씩은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보고는 했지만 뭐 그게 아예 최초라면 최초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투자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취업할 때 저는 이제 증권사를 갔는데 저도 이제 채권 운용을 왜 선택하게 됐냐를 보면은 채권 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증권 시장보다 커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봐도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죠. 왜냐하면 작년 저점 기준으로 거의 3배, 4배가 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배의 격차가 안 벌어지거든요. 뭐 수치로는 주식이 5,800조, 채권이 3,400조인데 사실 이 3,000조 정도 되는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서는 뭐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100명? 뭐 진짜 그 밑에 애들까지 다 합치면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게 해자다. 이렇게 배리어가 높은 시장이 어딨냐. 이걸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야겠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제가 갔을 때가 이제 채권 시장이 완전 붐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 인센 많이 받은 분이 150억씩 받았어요. 그런 인센을.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인센을 한 해에 주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생겼죠. 네. 그럴 정도로 이 시장에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투자자의 길을 두 번째로 들어간 것 같고 이제 가서 또 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잃는 거예요. 돈을 잃는다고? 네,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점에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가 완전 박스권에 있는 박스피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증권회사 직원도 돈을 잃고 고객도 돈을 잃고 왜 이렇게 잃냐 이걸 보고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잃는 방법이 한 가지였어요. 잃는 방법? 네네.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패하는 길은 하나만 있다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쵸. 그러면 이 실패하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실험해 보고 싶어서 전업 투자의 길로 갔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투자자라는 것에 제대로 된 투자자 제 돈을 걸고 하는 것의 시작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렇게 그 업계에 있다가 네. 그런 결심을 통해서 네. 내가 제대로 전업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업계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보통은 이제 회사를 세우면서 자산운용사를 세우면서 나오시죠. 그게 뭐 업계에 한 20년 계셨거나 15년 계셨거나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제 뭐 부티크라고 해서 주식 잘하는 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정보 공유하면서 하는 한 3-4명 계시려나? 그런 게 이제 영화 같은데 작전 같은데 나오는 게 그런 게 부티크. 네네. 사무실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사실 그런 게 뭐 주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립토에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각자 그런 투자 원칙 같은 것들도 사실 뭐 1.0, 2.0, 3.0 이렇게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신형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으신지 잠깐 먼저. 저는 네.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어떤 원칙이 정의된 원칙이 있다. 뭐가 궁금합니다. 원칙. 저도 이게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진짜 책 한 권 레이 달리오의 책도 있고 원칙이라는 걸 되게 중시하고 이럴 것 같지만 저는 또 돌아보면 이제 원칙이라는 거는 원칙이 생기기 전까지 엄청 많이 되어야지 그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뭐 이 상황에서 맨날 이르면 이제 깨닫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원칙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 못 지키니까 원칙을 만드는 것 같고 저는 그 투자자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원칙 막 논하지만 지키려고 있다기보다는 못 지키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면 무슨 의미가 있냐 보면 10번에 10번 못 지킬 거를 뭐 8번은 못 지키게 두 번은 지키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손절이죠. 네. 손절이고 근데 그거를 저도 해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돈을 잃지 않는 걸 제일 원칙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투자를 하는 이상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거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할까?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티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느낌이시죠? 그 시장에 들어가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뭐 5% 손절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200만 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25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18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250만 원을 바라보고 들어갔지만 그게 안 되면은 5%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손절의 의미다. 그러니까 10만 원 내가 그 가능성을 10만 원에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손절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내가 돈을 많이 넣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칙이라는 것은 뭐 엄청 멋있게 말하지만 사실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를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예를 들면 그런 시드가 적을 때부터 네. 그 원칙을 적용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일 때랑 네, 네. 2천만 원일 때랑 2억일 네. 때랑 똑같이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손절 근육이랄까 네. 그런 걸 기르면 좀 이거는 저는 손절에 관해서는 연습을 진짜 해봐야지 아는데 그 손절 왜 못하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팔았는데 오를까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팔았는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 편하게 난 10%만 먹고 손실하고 나왔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려면 그 뒤에 희망까지도 버려야 돼요. 결국 절망을 받아들여야지 손절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팔았는데 그 뒤에 더 떨어져. 그러면 나는 손절을 잘했다고 판단하겠죠. 근데 팔았는데 올라. 그러면은 제가 손절을 아쉬워하겠죠. 근데 이 경험 자체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200만 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손절 안 하고 50%될 때까지 손실을 버텨보는 경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건 한 번의 경험이에요. 근데 내가 5% 손절을 하려면 200만 원이 100만 원 될 때까지 손절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세요? 14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0.95에 14승이 돼야지 0.4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200만 원이 100만 원 될 때까지 14번의 손절을 경험한 사람과 한 번도 손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반복된다면 누가 좋은 투자를 할까? 저는 손절을 경험하는, 왜냐면 손절할 때마다 자책을 할 거거든요. 내가 왜 그때 들어갔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자책을 하면서 더 투자는 좋아지는 거죠. 다음엔 손절 안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14번의 실패 경험을 하는 쪽과 한 번도 실패 안 하다가 얘가 반등해서 다시 20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게 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원칙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정말 각자 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이제 교수님도 고개를 몇 번 끄덕끄덕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손절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아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생각한 게 있고 시장이 반대로 가면 무조건 시장이 옳다. 시장이 무조건 이제 옳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거를 빨리 이제 인지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경제는 내 게 아니라 시장 거다. 그렇죠. 네, 시장에서 나는 이제 3만 원이 적정가라고 봤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2만 원이면 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제가 틀렸다는 거를 아주 잘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본인이 산 가격이나 이런 본인의 견해에 좀 집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틀렸다, 잘못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외에 어떤 원칙이라고 한 건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키기가 더 어렵고 네.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2024년에 한국 주식을 보고 원칙을 세운 것을 2026년에 적용을 하는 순간 그러네요. 그 사람은 이제 포모에 시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원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딱 세워놓고 어떤 시장 상황에서든지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원칙주의자들. 네. 제가 옛날에 차트 배우러 다닐 때도 차트를 잘하는 분께 똑같이 배워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이 이론 저 이론을 바꿔서 적용하는데 똑같이 배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따고 어떨 땐 잃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연성, 예,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 이렇게 보자면요. 전 두 분의 책을 각각 이렇게 읽었는데 외향형 투자자, 내향형 투자자 이렇게 좀 그런 성격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작가님? 이렇게 수소문하는 편이세요? 저는 수소문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그 책이라는 것을 통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물론 직접 만나는 거 너무 좋고,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투자는 약간 자기만의 철학을 만드는 건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철학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오히려 부러운데,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결국엔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저도 원칙에 대해서 되게 이 말씀해주신 분이 너무 와닿는데, 사실 그 원칙이 잘 작동할 때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나의 족쇄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을 또 그 유연하다는 말로 표현해 주시고, 이게 좀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 많이 만나 보시면 어제 뭐 하이닉스 좋았다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따라 샀다고 하면 어느새 또 가면 이미 다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포지션을 잡을 땐 그 잡지만, 이게 틀어졌을 때 그거를 버리는 데는 정말 한치 아쉬움도 없는 거죠. 그 기존에 자기가 밟았던 경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오히려 중요하고, 그래서 원칙이든 뭐 내가 정한 거든 그것에 그걸 할 때는 맞지만, 이게 틀어지는 것이 어떤 지점인지 확실히 알고 그 틀어졌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한 점이죠. 네.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주식 뭐 그런 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쇼핑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도 좀 그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구분하시는 편인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막 손절선으로 볼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몇 번 나한테 실수를 몇 번, 저 정도 몇 번 뭐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 인간관계를 대할 때도.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1월에 카톡 친구를 딱 보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올해 1월에 작년에 제가 이제 막 코스피 엄청 오른다고 하고 다녔을 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코스피 그렇게 안 오른다, 한국 주식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했던 사람들 지웁니다. 차단. 숨김도 아니고 차단. 왜 이 인생에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부동산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 다 지워요. 네, 진짜 다 지우면 싹 리스트가 줄어들잖아요. 제가 1년간 많은 사람하고 협업을 하고 뭐 만나면 연락처가 늘어났다가 1월에 싹 줄잖아요. 그럼 연말이 되면 또 막 채워져 있어요. 그 과정을 반복하면 내 주변에 정말 정확도가 높은 사람만 남게 되고, 또 제가 항상 이제 투자에서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녔듯이 모든 분야에서 저는 항상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고, 저는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그냥 난 이게 힘드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뭐 만약에 돈이 얼마가 들면 내가 돈을 주고 뭘 해달라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많이 거리낌이 없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항상 저보다 뛰어나신 분, 좋으신 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사업가적인 면모로 또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작가님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보다 시간 가치가 높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되게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거의 뭐 브로맨스를 넘어서 거의 구애에 가깝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에너지의 총량이 되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업 외에 다른 거에서 선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괜히 고민하는 것들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뭐 특정 호텔 브랜드만 갑니다.
네. 그래서 저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데 보통 지금도 보면은 전 메리어트를 가는데 메리어트 등급이 있는데 75박부터 티타늄 멤버거든요. 저는 티타늄 멤버인데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의 장점은 저는 슈퍼 P인데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오전에 공항을 가면서 티켓팅하고 비행기 수속하면서 호텔 예약하고 심지어 호텔도 하루에 2개씩 예약해서 그러니까 첫날은 하나를 예약하지만 여기 좋으면은 다음 날을 묵고 안 좋으면 다른 호텔 취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선택항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스트레스 안 받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투자 외에서의 선택은 엄청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뭐 입는 옷도 맨날 똑같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는 좋은 선택을 하는 데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도 내가 정말 에너지를 받는 인간관계만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것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창업자들이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원리잖아요. 네, 네. 그 무엇보다 뭐 좋은 옷을 입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저씨 일이지 굳이 여기에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그냥 내 본업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사람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런 거 같아요. 지난번에 그 황준호 작가님이 이 출간 관련해서 미팅 오셨을 때 슬쩍 이제 스몰톡 나누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투자자도 전문직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사자 직업들 들어갈 텐데 진짜 그분들만큼 혹은 그분들 이상으로 뭐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두 분이 최근에 지금 훈련하고 계신 그런 훈련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제 나 제대로 이제 투자자라고 발돋움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어떤 공부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고3 때 공부 이만큼 해야 이만큼 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가장 많이 공부를 해봤던 어떤 시절이 있다면 회상을 해보자. 공부는 일단 확률이 배제됐을 때 보통 잘하는 투자자들이 웬만한 의사, 변호사 분들보다 훨씬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장에 그런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능력에 따라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그거에 따라 다시 자본도 재배치되는 거니까 투자 잘하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저는 그 표현을 전문직이라서 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사실 기본적으로 천재예요. 버핏이 막 인상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천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재들과의 게임을 하는 것이 이건데 그래서 그리고 모니터 넘어 있으니까 상대가 안 보이니까 이걸 좀 간과하기 쉽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머리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 그럼 이제 천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리거든요. 무엇을 잘하는 천재가 있고 무엇을 못하는 천재가 있고 정말 많이 갈리고 그 멘사 회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은 퍼즐을 잘 맞추고 어떤 분은 그냥 노래 한 번 듣고 다시 뭐 할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투자를 할지도 그래서 실제 공부량 훈련량 당연히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넣는 게 맞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엔 뭐 자기 관리도 당연히 포함되고 제가 그 버크셔에서의 주총 갔을 때 아까 말한 테드 웨슐러 봤을 때 거기에 이제 5km 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총 온 사람들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같이 뛰어요. 근데 뛰는데 그게 사실상 어떤 거냐면 버크셔에서의 자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100개 넘거든요. 거기에 대표들이랑 임원들이 와서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삼성전자 런 하면 CEO 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이 못 뛰느냐 아니면 엄청 잘 뛰는 거예요. 뭐 5분 초반 페이스로 50대 아저씨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기 관리가 잘 돼 있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건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부량 훈련량 다 다르겠지만 정말 웬만한 뭐 수험생과는 비교 안 될 정도의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고 저 역시도 그냥 무조건 많이 읽고 그거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글자로 정보를 얻는 것에. 네. 어떤 전문직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 때는
어떤 공부의 절대량이고 그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업데이트하는 방식. 네. 시장이라는 거는 진짜 매일 네. 어마어마하게 업데이트되고 네. 영향 국내 주식만 하지만 해외 영향들도 다 세계 시장에 있을 거고 한데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자격증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누군가의 강점이 그냥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노력을 많이 퍼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또 재밌는 게 그 블라인드 시험 봤을 때 그냥 학벌 이런 거 다 지우고 봤을 때 오히려 학벌 좋은 애가 더 많이 뽑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시장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천재들의 게임에 임하고 계신 친구 중에 의사 전문직이 많으신 교수님도 또 한 명의 천재로서 제가 일단은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 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굉장히 지금 의사가 많습니다. 네. 치과 의사라든지.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밥을 사는데 그 이유는 고마워서 제가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을. 뭐가 고마우면요 니네들이 그렇게 의대에 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를 그렇게 훈련한 덕분에 나 같은 애가 이렇게 이런 주식 콘텐츠 시장에서 활기를 칠 수가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의대를 안 가고 나와 같은 길을 걸었으면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을 거다. 경쟁력이 약해졌을 그렇죠. 즉 머리 좋은 애들이 전부 의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대를 갈 정도의 어떤 머리도 있고 집안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는 주식할 거야 이래버리기 시작을 하면 네. 난리가 납니다. 진짜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투자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의대 몰빵으로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정말 그 친구들이 진짜 마음 먹고 의대 가서 6년 공부할 양을 주식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저는 아찔하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구조가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작가님처럼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다녔더니 제가 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 30일 완성 이런 거 파는 애들이 특히 요즘은 AI로 다 할 수 있어. AI 주식 프롬프트 이것만 제미나이 다 씹어줘. 이 프롬프트만 그대로 복사해서 제미나이에 딱 하면 종목 다 골라줘. 이런 식의 게 인기가 많지, 작가님이나 저처럼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렇네요. 진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큰 거야. 근데 제가 크기 위해서는 야 주식 어렵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어. 듣기 좋은 소리 해줘. AI 프롬프트 이렇게 넣으면 라고 해야 내가 크는데 제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아닌 걸 아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헛된 희망을 주기가 싫어서. 근데 또 작가님처럼 노골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면 인기가 또 없으니까 제가 약간 얼버무리는데, 정확하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제 경험상은 제가 대학에서 지금 주식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제 경험상으로는 약 4년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꾸준히 매일 이제 몇 시간씩 일정하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년, 5년이 걸려요. 그게 절대량입니다. 근데 4년 걸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럼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또 어떤 활동이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너네는 학벌이 많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 그러면은 주식을 하든 뭐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든 이렇게 너의 부족한 학벌을 이런 투자 쪽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가 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즘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데는 뭐 크리에이터 양성이나 투자자 양성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흐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의대로 지금 쏠려 있는 지금 이 시점, 요거 언제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요즘 주식 조기 교육이 또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의사보다는, 그러니까 대대로 의사 집안이야. 병원장이야. 그러면 애를 의사를 시키면 병원을 물려주면 되니까 좋죠. 근데 의사 집안이 아니야. 평범한 직장인인데 애가 의사를 갔어. 그러면은 걔는 처음부터
바닥에서 시작하고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비효율적인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부모가 모아놓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 거는 애를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잘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인식이 지금 어느 쪽에서 퍼지고 있냐면은 청담동이나 네. 압구정이나 네. 이쪽에 이제 조금 뭐 요식업 크게 하시거나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자녀분들이 또 이제 풍족한 환경이다 보니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은 도피용을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차라리 더 대학 대충 가고 투자 이런 거나 좀 다니면서 배워라. 이러는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국내 주식 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볼 만하게 됐다라는 거네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이제 바쁜 거야. 요식업 하시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분들은 주식할 시간이 없어. 근데 애는 놀고 있어. 네. 공부도 안 해. 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차라리 해라. 그리고 뭐 주식 그 증권사 PB 이런 사람들이 주식 잘하면 증권사 다니고 있겠어요? 다 못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이제 하자. 이게 양상이 조금 교육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물론 걔네들은 뭐 어차피 의대를 못 간 애들이긴 하지만 공부를 못해서 하지만 판도는 확실히.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기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시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박세리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워렌 버핏도 어렸을 때부터 했고 다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이 잘 되거든요.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키면 굉장히 제가 볼 때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 주식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뭐랄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머리가 좋으면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럼 머리 관리, 뇌 관리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황준호 작가님 먼저 여쭤보자면 그렇게 해서 컨디션 관리 그런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운동을 많이 하고요. 사실 뭐 그 지능이라는 거는 몸 상태가 좋아야지 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달리기나 뭐 저는 철인 3종 경기도 6번 안주했는데 뭐 몸 관리를 계속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거 너무 당연스러운 거를 하고 있고요. 네. 술 담배 안 하시죠? 네, 술 담배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도 뭐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그러니까 제 본업 외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될 것들을 그냥 다 없애는 편인 것 같고 뭐 저의 좀 뭐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자극을 평소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에 집중을 하려면 평소에 자극을 줄여야 돼서 저는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다 흑백으로 써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자극을 줄이고 칼라로 바꾸면 정말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서 평소에 이제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계속 준비를 해놓는 편입니다. 네. 그 자녀가 있으신 걸로 네네.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자극이 될 만한. 네네. 뭐 이렇게 뭐 아빠 이거 해줘라든지 네. 뭐 이렇게 여보 이거 도와줘라든지 네. 그 에너지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육아를 하다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범위를 되게 넓게 잡고 접근하는 편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지혜로. 네. 교수님은 어떻게 머리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능이 이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에 특화되어 있는지는 사실 개인마다 다르죠. 그래서 일단 단순히 그냥 IQ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게 이 극한의 변동성이나 이런 거를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성격이나 그런 성장 환경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타고났다. 공부도 사실은 꾸준하게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학습량을 이렇게 매일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성격이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원래 잘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학원을 보내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타고 태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올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 좋아하고 막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자리 막 그리고 특히나 전업 투자를 하면 외롭단 말이에요. 회사를 다니면 개인 사업이니. 그렇지. 회사를 다니면 직장 동료가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 외로우니까 막 자꾸 뭐 밖으로 돌아요. 모임에 나가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수면 시간을 방해받게 되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은 사실 그게 쌓이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실력과 무관하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신도시를 가라. 저기 동탄이나 네. 뭐 운정신도시나 막 서울 바깥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데 가서 살아 그냥. 그러면 거기 살면 자연적으로 집에도 일찍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차 끊기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그런 컨트롤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상 추천하는 겁니다. 신도시 가라. 신도시. 아무것도 놀 게 없는 곳으로 가. 편의점밖에 없는 데를 가. 그러면은 돼요. 정작 교수님은 혹시 어디 살고 계신지 여쭤봐도 저는 뭐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재밌네요. 그 AI 이거 아까 AI가 뭐 다 해준다, 딸깍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막 자극하는 썸네일에 그런 영상도 정보도 많은데 두 분은 투자자로서 AI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작가님 활용하고 계시나요? 사실 투자에는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뭐 그냥 보고서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보고서를 번역해 준다든지 이 정도에만 쓰고 있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도저히 그전에는 이제 투자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내가 이해하는 숫자, 뭐 이해할 수 있는 글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봤더니 하이 프리퀀시 투자 트레이딩이 전체 매매 한 60-70%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런 자동 매매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크립토 퀀트 투자까지 이제 봤는데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 그 AI라는 게 그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얘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더 좋으면 이거를 따라가 보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사실 이미 바둑계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바둑계는 모두 AI 하는데 사실 투자에선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둑은 그냥 전체 판이 보이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정보를 획득하는 거 비용 자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 판 전체를 볼 수가 어차피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고 그 정도를 이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하나 얻을 때도 하는 거고 요즘 AI도 뭐가 바뀌고 있냐면 결국 토큰 수량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큰 이코노미로 이제 AI가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 마치 AWS 예전에 막 썼지만 이제 이 비용 안에서 쓰는 것처럼 결국 AI란 것도 내가 이거 쓰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확인이 돼야지 하는 건데 뭐 지금은 그런 단계 일반인들은 아직 안 간 것 같고 그냥 일단 써보자 좋은 거 있겠지 이러지만 그게 점차 확인이 되면 해보겠지만 아직은 너무나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뭐 AI 판단에 따라서 내가 뭐 1,000만 원 넣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있는 돈 다 그 판단에 넣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신뢰할 수 없다. 네. 교수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의 어떤 종목의 뭐 매수 매도의 판단이나 이런 거를 맡기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AI를 만든 사람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한 사람들이 저보다 주식을 못 할 거거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주식은 저나 저 위로 잘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데 쓰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일반적인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지 않는 부분은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정보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없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성공 확률이 과연 나오냐. 얘가 이제 2026년 7월에 한 얘기하고 8월에 한 얘기하고 9월에 한 얘기하고 이게 전부 다 맞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 운이 좋아서 맞을 수는 있지만 걔가 분석한 게 맞아서 그게 안 되고 또 시장 상황이 막 바뀌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걔가 그런 걸 다 반영해서
반복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AI를 쓰는 방법은 예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찾아보는 이제 그런 용도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콘텐츠 만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때 각각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됐다. 과거 금리 인상 기간에 주가가 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고 자료로서 좀 활용을 하는 그렇죠. 메터드. 네. 근데 이제 그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두 분의 실력과 두 분의 반복되는 작업을. 그러니까 반복된 AI가 반복적으로 높은 확률을 낼 수 있냐고 하지만 그런 친구를 생성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럴 시간에 그냥 내가 다 지금 하던 근육을 키워서 결정하는 게 낫겠다. 그거 훈련시키고 있느니 그냥 네. 걔네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네.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네. 이걸 사면 되네. 아, 근데 나는 걔를 계속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걸 만들 동기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네. 꼭 이런 경제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좀 어떤 고수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자라고 하는 분들,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부자는 뭐 하기 싫은 거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다 안 할 수 있다. 네. 내가 모든 거에서 하루에 이제 살 때, 하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원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근데 하나라도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부자가 아닌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많은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하기 싫은 게 억지로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풍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꼭 집이 뭐 어디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신도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정말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반포 이런 데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억지로 신도시에 살아. 싫은 걸 하고 있는 거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이 통근길이 너무 스트레스야. 그러면 그 사람 부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투자 이후에 많이 없어지셨나요? 싫어하는 게? 저는 사실은 지금은 뭐 싫은데 한 게 없어요.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요거 재밌겠다. 그런 것만 이제 골라서 하고. 그럼 예전에 뭘 그렇게 하기 싫으셨을까요? 출근. 출근. 네. 출근 싫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서 이 어떤 상사들의 그런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식행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 본업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하나에서 10까지 많이 싫은 게 있었고 회의, 보고, 뭐 출장 등등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 그렇죠. 네. 그게 정말 그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나 이런 걸 위해서 하면은 좀 괜찮은데 어떤 임원의 뭐 광팔기라든지 임원이 나 우리 이번에 이런 사업 하기로 했어. 일단 자기 잘리면 안 되니까 치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백업하거나 이제 약간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틀리게 될 건데 자꾸 전망 취합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싫었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참고 다녔던 거죠. 지금도 많은 어떤 직장인분들이 그런 이유에서 주식 투자자로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저처럼 그냥 뭐 기꺼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이너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기 싫겠죠, 그거를. 그것까지도. 그거 하기 싫은데 물려 있으니까 손절도 못 하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명품을 사라. 명품을 사면 들고 다닐 때 좋기라도 하잖아요. 물려있기보다 들고 다녀라. 작가님은? 저는 기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돈 버는 재미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재미.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내가 돈 이만큼 벌면 나 이제 노동 안 하고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라고 말하시지만 만약에 그 지점까지 가는데 정말 본인의 노력으로 만드셨다면 아니 갑자기 잘 되는 가게 다 폐업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니 내가 이 가게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에 이제 돈 버는 재미를 알기 시작하시면은 이걸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가 가장 좋은 거는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더 잘 벌거든요. 내가 50세 이후에 더 잘 벌 텐데 이거를 갑자기 50세에 내가 원하는 목표 이뤘다고 그만둬?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 이제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부의 불편함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내서 주위의 지인들에게 이제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 분이 죽어도 주소를 안 알려주셨어요. 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산이 5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주소가 혹시라도 제가 누출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잘못 알려져서 알려지는 게 불편하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 납치를 걱정하지 않은 부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지금 그 메타 대표 마크 주커버그. 네, 주커버그의 경호비용이 1년에 35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이제 본인이 150억 본인 경호비용 그리고 가족 경호비용이 205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경호를 더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느 이상 되면은 사실 그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요즘 갑자기 CCTV 너무 많고 이렇지만 사실 그 낮은 확률도 겪기 싫은 거예요. 네, 그것처럼 뭔가 돈이 없으면은 이제 벌기 시작하면 막 자랑하고 싶죠. 막 슈퍼카 보여주고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진짜 내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른 게 아닐까. 한마디로 그냥 무언가의 진짜 이면을 아는 것. 돈을 버는 것. 노동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지만 노동이 너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 출근하기 신나거든요. 내 가게 너무 잘 되면 출근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즐거움을 아는 것처럼 부의 불편함도 아는 게 그냥 부자의 기준이 아닐까 그냥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작가님은 50% 정도 부자이신가요? 저는 일단 부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요. 네. 하나도 안 불편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돈 버는 게 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사서 이제 느끼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제 가치가 높아지는 그 과정이 그냥 내가 능력이 좋아져서 돈을 버니까 그거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처음 이제 해보려고 좀 공부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다면 각자 2권 정도 이렇게 두 분은 이런 책 통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이런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네, 좀 책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수 있다면 어떤 책들이 있을지 작가님. 네, 책 진짜 많이 읽고 그래야지 이제 내가 무엇에 적합한 투자자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투자자가 쓴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보면 가장 진짜 한 권 추천해 달라면 저는 이제 다시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라 로버트 헤그스트롬 책 추천해드리고요.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워런 버핏 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분도 되게 유명한 투자자고 이분이 투자자로서 버핏을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 책에도 버핏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버핏은 사실 그 공통수학의 정석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거 안 보고 다른 문제집 엄청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이거를 보고 다른 문제집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버핏에 대한 것에 대한 책을 하나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 그러니까 블랙스완 쓴 분의 이제 행운에 속지 마라 추천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투자에서 여러 가지 행운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 더 나중에 진짜 더 어차피 투자는 어차피 베팅액을 키워나가는 건데 지금 잘 연습해서 나중에 정말 돈 많이 걸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렇게 행운에 속아버리면은 나중에 그만큼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되게 꼬장꼬장한 분이거든요. 자기의 신념도 엄청 강하고, 근데 투자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저도 문장 두 개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투자 잘한다니까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소개받아서 갔더니, 이제 너 투자하려면 뭐 해야 돼 이런 걸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냥 이런 분들처럼 일부 독자는 나한테 뭐 그래프나 차트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로 책의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말하는데, 그냥 책은 투자를 포함해서 경제학 논문이 아니다. 논리적 사고 실험인데 여기에는 그냥 실증이 필요 없다. 한마디로 내 맘대로 하는 게 투자인데 거기에 대고 너의 투자를 증명해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투자를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내 투자라는 것은 나만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러려면 정말 많이 좋은 걸 봐야 되거든요. 마치 미술을 하려면 많은 작품을 봐야 되듯이, 그래서 이 두 권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떤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항상 주식책을 고를 때 작가를 보고, 네. 작가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뭔가 경험하고 뭐 깨달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투자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근데 의외로 별로 나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 거를 공감이 간다는 이유로 읽는 사람이 많아요. 공감이 간다는 이유로. 나도 이랬지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지식을 얻고 이제 하려는 거기 때문에 나와는 아예 다른 세상에 있는, 나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걸 고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콘텐츠에서는 뭔가 좀 초보가 고생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뭐 넘어지는 경험하고 나서 넘어져도 괜찮다,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좀 많잖아요, 에세이가. 그래서 이쪽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추천한 책은 이제 투자의 중력입니다. 네, 굉장히 걸출한 투자자.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세상에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평가 우량주다. 네.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저는 꼭 이제 한번 봐야 된다. 작가 자체가 네. 나보다 많이 뛰어나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보다 월등히 저 위에 있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뭐 미국 사람도 좋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한번. 근데 이제 이분은 그동안 좀 노출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막 여기 틀면 나오고 저기 틀면 나오고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신선함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북스톤이 되게 좀 발굴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도 좋지만은 우리 한국 증시가 오히려 일본이나 대만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시아에 있고 반도체 산업도 하고 이런 산업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 물론 주식의 어떤 그런 총 이제 헤드쿼터 같은 본부 같은 느낌이고 위대한 투자자가 많지만, 저는 한국 시장을 이해할 때 오히려 일본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일본 트레이더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재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은 4계절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봄은 이렇고 여름은 이렇고 했는데, 일본 주식시장이 한국하고 좀 유사한 산업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수출 의존형이고 뭐 이런 반도체, 자동차 이런 중공업이 발달해 있고. 근데 사실 미국은 시장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저는 일본 투자가 중에서 좀 전설적인 그런 분들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에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굉장히 촌스러운 표지를 가진 책인데, 재발간을 할 때도 그 표지를 그대로 썼어요. 그 부분으로 가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마치 수학의 정석 표지처럼 옛날 거 그대로 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책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유명할 것 같으니 일본 쪽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재발견은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시작이 된 걸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주식책이 요즘 많이 팔리고 하니까 뭐 낸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 굉장히 시대를 초월하는 주식시장을 이해할 때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얘기를 한 김에 저 이제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 출판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투자자로서 출판이든 뭐 출판 시장이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출판까지는 모르겠고 예전에 잡지 시장이 엄청 무너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종합지 같은 거 유명한 뭐 여성 잡지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갑자기 폐간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를 봤는데 결국에는 출판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 무언가를 소장하는 거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책 하나를 소유하는 거에 비용이 얼마일까? 집이 30억짜리라면 그 중에 한 칸을 차지하는데 당연히 책값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보유 비용일 거거든요. 그게 얼마가 됐든 이걸 넘는 가치를 어떻게 제공해 줄까? 그리고 저는 전자책보다는 실물책을 조금 더 훨씬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물성이 있는 것에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어떤 것일까를 돌아보면 계속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그냥 더 기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앞으로 더 가치 있는 거의 기준도 높아지고 그걸 만족시키는 것이 이제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됐든 이 시장은 당연히 죽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무언가 책 하나를 읽을 때 이거 1,000만 원짜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렇게 정의하면은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읽는 게 1,000만 원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실제로 많은 책들은 당연히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돌아보니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출판 시장이 그런 좀 가치 있는 책도 가격이 어차피 똑같잖아요. 2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지만 가격이 똑같은 시장.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비효율 시장이라서 이 시장에서 이거를 잘 파악하고 효율적인 소비자가 된다면은 저 삶을 바꿀 기회가 출판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는다. 네. 비율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역입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관객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영화사를 욕하나요? 아니면 관객을 욕하나요? 영화사가 이상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차가 나왔는데 안 팔려요. 자동차가. 그럼 우리가 소비자를 탓하나요? 자동차 회사를 탓하나요? 자동차를 탓하죠. 그럼 사실은 책이 안 팔리면 독자를 탓할 게 아니라 출판사를 탓해야 됩니다. 근데 출판 시장은 유일하게 고객을 욕하는 시장. 이거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완전 주객전도입니다. 출판사 본인들이 이제 읽을 만한 책을 안 내서 소비자가 택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의 문제로 독서율에 그렇죠. 전가시키고 있어요. 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이상한 차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 인식 자체가 사실은 출판계의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안 팔리고 독서율이 떨어지고 시장이 줄어드는 이 상황을 투자자들도요. 돈을 잃고 시장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제도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시장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해놓고서는 나는 완전 무결한데 주변 환경이 잘못됐어, 시장이 잘못됐어, 이런 사람은 결코 돈을 벌 수가 없듯이 출판계도 살아남으려면 일단 문제인식 자체가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서 문제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읽을 만한 책을 못 만들었구나,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출판사는 상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영화가 대박이 나면 그거 배급사 상장돼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책은 뭐 전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아도 예스24 말고는 뭐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장사가 없는 것도 사실 굉장한 그 문제죠. 네. 출판사가 상장을 하고 기업 공개를 해서 주가 흐름과 이런 게 있어야 저는 산업이 발전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도서 정가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시장, 법적으로 그게 묶여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산업 발전의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로 사실 출판업은 굉장히 이제 좋게 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출판 업계가 살아남으려면 저는 결국은 구독형 모델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북스톤도 이 엄청 수많은 훌륭한 저자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저자들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팟캐스트든 뭐 매거진이든 북스톤 프리미엄 콘텐츠로. 그렇죠. 뭔가 구독으로 이렇게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게 구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넷플릭스처럼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출판의 어떤 미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가격의 결정권이 자유롭잖아요. 도서정가제에 묶이지 않잖아요. 그런 구독형 상품은. 그러니까 그냥 넷플릭스처럼 우리 북스톤 그 구독 채널 구독을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그 안에 거 다 볼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북스톤처럼 훌륭한 저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되게 뼈 때리는 순살이 되는 그런 것 같은 필요한 말이었고요. 전체 출판인 분들이 한번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막 절레절레 하게 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계약을 저는 이제 못하겠다. 멤버십 계약으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쟤는 안 되겠다. 오늘 한 2시간까지 이렇게 녹음하게 됐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녹음 소감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 주세요. 저는 뭐 워낙 북스톤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제가 동경하고 있던 출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제가 책을 쓰는 결이 예언하고 나 맞췄다 이런 책이다 보니 이제 북스톤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결이 이제 저는 뭐 안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기회로라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흔쾌히 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이제 좋은 작가님도 만나뵙게 돼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누구나 책을 내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책을 내고 났더니 그렇게 교보문고에 매대까지 올리는 책 돈 내면 써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광고로 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내가 낸 돈만큼은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제가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이제 책까지 냈는데 이런 경험들이 무언가의 실체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 사이클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처럼 저도 책을 쓰면서 그것을 경험했고, 이게 결국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팔려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이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고, 올해 거의 상반기를 다 들여서 했는데 되게 필요한 좋은 자극이자 경험이자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북스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의 이 좋은 태도, 좋은 생각들을 더 경험하시려면은 두 분의 각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있고요. 두 분의 저서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본문 하단에 링크도 같이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전한 발전적인 투자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기에 또 생각이 밀어붙는 대화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